그때 그 사람 제갈량 편 제1장 와룡의 탄생. 기이한 기상을 품은 청년, 산속에 은거한 채 때를 기다리던 사내. 천하의 영웅들이 그를 얻고자 문을 3번 두드렸고 역사는 그의 이름 앞에 지략의 신이라 칭하였다. 그 이름 제갈량. 후세의 와룡이라 불린 인물. 그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제갈량, 자는 공명. 서주 낭야군 양도현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전한 시절부터 이름 높은 가문이었다. 조상 제갈승은 사회교의로 재직하였고 할아버지 제갈풍은 황제의 외척을 탄핵할 정도로 고든 성품을 지녔던 강직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성품은 권력의 반감을 샀고 결국 그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한다. 제갈량의 아버지 제갈규 역시 관리로서 태산태수 6기의 밑에서 일했지만 제갈량이 어릴 적 세상을 떠난다. 이후 제갈량은 큰아버지 제갈현의 손에 맡겨지게 되며 어린 나이부터 유랑의 삶을 살게 된다. 제갈현은 원술의 임명을 받아 예장태수로 부임하게 되었고 제갈량은 그를 따라 남방으로 향한다. 그러나 조정은 원술의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새로운 인물 주여가 정식 예장태수로 파견되자 제갈현은 관직을 잃고 형주로 피신하게 된다. 이때 제갈량도 함께 형주로 이동하게 된다. 후대 소설과 콘텐츠에서는 종종 제갈량이 조조의 서주 대학살을 피해 도망친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 사료상 그는 단지 보호자인 제갈현을 따라 이동했을 뿐이었다. 물론 조조의 서주 공격이 일어난 시기와 겹치는 점에서 당시 불안정한 정세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다. 형주로 이주한 제갈량은 유표의 보호 아래 정착하게 되며 이후 그의 삶의 기반이 형주 지역에서 마련된다. 그는 당시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자택에 머무르며 직접 농사를 짓고 양보음이라는 노래를 즐겨 부르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나 이 삶은 단지 은둔이라기보다는 세상에 나설 시기를 기다리는 전략적 침묵이었다. 이는 태공망이 낚시하며 군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제갈량이 스스로를 와룡이라 부르며 신중하게 때를 준비했던 데서 잘 드러난다. 그의 학문은 단순한 고문 톡서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세상의 변화를 읽고 정치적 감각과 현실적 전략을 동시에 갖춘 인물로 성장해갔다. 당시 그와 교류하던 인물들로는 명사 방통, 법정, 서서, 최균 등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제갈량의 비범함을 인정하였다. 후일 서서는 유비에게 이렇게 말한다. 와룡이라 불리는 제갈 공명이 있습니다. 장군께서 정말 인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그를 직접 찾아가셔야 합니다. 제갈량, 그의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2장 형주에서의 삶과 인연. 형주로 이주한 제갈량은 단지 피난민의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형주의 유력 가문들과 혈연과 혼인으로 깊이 엮이며 점차 그 기반을 다져나가게 된다. 큰 누나는 계시 가문에, 작은 누나는 방덕공의 며느리로 제갈량 본인은 명사 황승원의 사위가 되었다. 이를 통해 유표, 괴씨, 방씨, 황씨와 같은 지역 유력자들과 혈연으로 연결되며 지역 정세의 중심에 접근하게 된다. 이러한 혼맥은 단순한 가족 관계를 넘어서 정치적 연합이었다. 당시는 외척과 혼인을 통한 연합이 곧 정치적 세력 형성이었고 제갈량은 말없이 그 거대한 바둑판 위에 자신의 말을 하나하나 올려놓고 있었던 것이다. 제갈량은 관직을 구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며 농사에 힘썼다. 그러나 이는 현실 도피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을 갈고 닦으며 기회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가 자주 불렀다는 양보음은 현실의 고단함을 노래하면서도 스스로를 다잡는 의미가 있었으며 그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 단초였다. 당시 형주의 선비들 중 다수는 제갈량의 재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방통, 서서, 최균과 같은 인물들은 제갈량을 비범한 인물이라 인정하고 교류하였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각각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모두 젊은 날 제갈량의 안목과 학문 그리고 품격에 감탄하였다고 전해진다. 한편 유비는 유표에게 몸을 의탁하고 형주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정통 한실의 후예라 자처하며 세력 확장을 도모하고 있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인재가 부족했고 전략도 부족했다. 이때 서서가 유비를 돕게 되며 제갈량을 천거한다. 와룡이라 불리는 제갈 공명이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품고 있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진정으로 천하를 도모하시려거든 그를 반드시 3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비는 이 말에 감복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제갈량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삼고초려. 그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제3장 삼고초려, 그 전설의 시작. 유비는 서서의 권유에 따라 제갈량을 직접 찾아 나섰다. 제갈량이 은거하고 있던 곳은 남양군의 융중이었다. 첫 번째 방문은 헛걸음이었다.
제갈량은 외출 중이었다. 유비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갔고 두 번째 방문도 역시 그를 만나지 못했다. 유비의 주변 사람들, 특히 장비는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나 유비는 오히려 더욱 단호한 결심을 품고 세 번째 방문을 감행하였다. 마침내 제갈량은 자택에 있었다. 유비는 직접 그를 방문하여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이때 제갈량은 당시의 천하 정세를 조목조목 분석하며 앞으로 유비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이른바 천하삼분지계였다. 제갈량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의 정세는 조조가 북방을 통일하고 강력한 군세를 자랑하는 형국이며 손권은 강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형주와 익주를 근거지로 삼아 세력을 키운 후 오나라와 연합하여 위나라를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계책을 넘어서 유비가 어떤 방식으로 천하를 도모해야 할지를 제시하는 청사진이었다. 유비는 제갈량의 말에 크게 감동하였고 그를 자신의 군사로 삼을 것을 결심하였다. 관우와 장비는 이 결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비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공명을 얻은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이는 제갈량이 단순한 책사 이상의 존재임을 뜻하는 표현이었다. 이렇게 하여 제갈량은 유비 휘하에 정식으로 들어오게 되며 유비는 본격적으로 촉한 건국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천하삼분지계. 이 거대한 전략은 바로 이 순간 융중의 조용한 초가집에서 태어난 것이다. 제4장 유비의 진군과 형주의 변화. 제갈량은 유비에게 형주의 미래가 조조의 손에 넘어갈 것을 경고하며 서둘러 남쪽으로 이동할 것을 건의한다. 유표가 병들고 후계 구도가 불안한 상황에서 유비는 제갈량의 조언에 따라 형주의 정세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유표의 장남 유기는 불안한 지위에 있었고 그는 제갈량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제갈량은 여러 차례 이를 거절하였으나 유기가 끝내 제갈량을 높은 두각에 끌어올리고 계책을 강요하자 제갈량은 진나라의 신생과 중의의 고사를 들며 강화로 나가 외적의 침입을 막는 것이 올바른 길임을 조언하였다. 이 조언에 유기는 감동하였고 후일 조조에게도 항복하지 않게 된다. 이후 유표가 죽고 차남 유종이 조조에게 항복하자 유비는 남쪽으로 피난하게 된다. 유비는 도의적 명분 때문에 유종을 공격하지 않았으나 이는 조조에게 형주를 넘겨주는 결과를 낳았다. 제갈량은 조조의 진군을 피하여 유비가 빠르게 퇴각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과정에서 유비 일행은 조조군에게 추격당하며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때 서선은 어머니가 조조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떠나게 되며 유비는 간신히 강하의 태수 유기와 합류하여 위기를 넘긴다. 이 와중에 오나라의 사신 노숙이 손권의 뜻을 전하며 유비와 손권의 연합이 논의되기 시작한다. 제갈량은 곧 손권을 만나 외교적 담판에 나서게 된다. 제5장 적벽의 불꽃, 삼국의 판도를 바꾸다. 유비는 제갈량을 사신으로 보내 손권과의 회담을 추진한다. 당시 조조는 거대한 수군을 이끌고 남하 중이었으며 강동은 항복과 항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손권은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주유, 장간, 노숙 등 중신들도 의견이 분분하였다. 이때 제갈량은 손권을 설득하기 위해 명확하고 단호한 논리를 펼친다. 그는 조조의 야심과 위협을 강조하고 유비와 손권이 연합하여 조조를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 남방까지 삼켜질 것임을 역설하였다. 손권은 제갈량의 주장을 경청하였고 그의 당당함과 식견에 크게 감복하게 된다. 손권은 마침내 항전을 결심하고 주유에게 전군을 맡겨 조조에 대항하도록 명한다. 유비와 손권의 연합이 성사되자 제갈량은 곧바로 돌아와 유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연합작전을 준비하게 된다. 적벽 전투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전 중 하나로 기록된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으나 병사들은 수해와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수전에 익숙하지 않아 큰 약점을 안고 있었다. 주유는 황계의 계책을 받아들여 화공을 감행하였고 조조의 수군은 화염에 휩싸여 괴멸되었다. 제갈량은 전면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유비 진영의 군량 확보와 병력 배치, 연합군과의 협조를 조율하며 전쟁의 승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척벽대전의 승리는 유비가 형남을 장악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고 이로써 촉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6장 익주 정벌과 성도의 함락. 척벽대전 이후 유비는 제갈량의 조언에 따라 형남 사군을 장악하며 세력을 확장한다. 그러나 이 지역만으로는 위나라와의 대결에 충분치 않았기에 제갈량은 다음 전략적 목표로 서쪽의 익주를 지목한다. 익주는 당시 유장이 통치하고 있었으며 지역 자체는 풍요로웠으나 유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한 정치로 인해 민심은 점차 이반되고 있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우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따라 유비는 장송의 초청을 받아들여
표면적으로는 손권과 함께 조조에 맞서기 위한 병참 기지 확보라는 명분으로 익주에 입성하였다. 유장은 유비를 맞이하였고 유비는 조심스럽게 입지를 넓혀갔다. 그러나 유비의 병력이 늘어나자 익주의 대신들은 점차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결국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다. 형주에 남아있던 제갈량은 후방의 내정을 안정시키며 군량과 병참을 지원하였다. 그는 마치 장기판의 후방에서 전선을 지탱하는 명제상처럼 익주 진공을 위한 모든 기반을 정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비는 장비, 조은, 황충, 펍정 등과 함께 익주의 주요 거점을 차례로 점령해 나갔고 유장은 점차 수세에 몰리게 된다. 그러나 유비는 끝까지 유장의 항복을 유도하려 하였고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 점에서 유비와 제갈량은 동일한 전략을 공유하고 있었다. 마침내 성도에 이른 유비는 유장을 포위하게 된다. 유장은 더 이상 저항할 여력이 없었고 법정과 장송 등의 설득에 따라 유비에게 항복하였다. 성도의 평정은 단순한 지역 장악을 넘어 유비가 명실상부한 한나라의 주군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사건이었다. 제갈량은 이때도 후방을 안정시키며 익주로의 군량 수송, 민심 회복, 정세 분석 등을 도맡아 전방을 간접적으로 지휘하고 있었다. 이후 유비가 정식으로 초계 통치자가 되자 제갈량은 본격적으로 내정을 맡게 되고 그 진가는 내치에서 발휘되기 시작한다. 제갈량은 익주 지역에 대한 세금 제도 정비, 농업진흥, 둔전의 활성화 등 현실적인 정책들을 도입하였다. 동시에 현지 유력 가문과의 융합을 꾀하며 이질적인 지역을 하나의 국가로 통합해 나갔다. 그는 익주의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부패 관리들을 엄벌하고 선정을 베풀었다. 민심은 점차 안정되었고 촉하는 비로소 하나의 나라로서 기틀을 갖추게 된다. 이로써 제갈량은 단순한 책사가 아닌 내정과 외교,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치가로서의 면모를 확립하게 된다. 익주의 정벌은 제갈량의 중장기 전략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였으며 그 완성은 곧 촉한 건국의 선언과도 같았다. 이로부터 제갈량은 유비의 명실상부한 좌우가 되어 촉의 흥망을 함께하게 된다. 제7장 유비의 죽음. 익주를 평정한 이후 유비는 촉의 실질적 군주로 자리매김하며 한중을 차지하고 한나라의 후계임을 선언한다. 이는 한실의 부흥을 바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비의 황제 등극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에 따라 제갈량은 승상으로 임명되어 국가의 정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 안정도 잠시 관우가 형주에서 손권의 세력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유비에게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이었다. 형주라는 전략적 거점의 상실뿐만 아니라 형제와도 같던 관우의 죽음은 유비의 분노를 자극하였고 결국 그는 오나라 정벌을 선언한다. 제갈량은 이를 극구 만류하였다. 그는 당시 촉의 국력이 장기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지적하며 내정과 국방을 정비한 뒤 기회를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비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이릉 전투에 돌입하고 만다.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다. 오나라의 장수 육소는 유비의 대군을 화공으로 격파하였고 유비는 퇴각 후 백제성에 머물며 병을 얻는다. 병세가 깊어지자 유비는 제갈량을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그는 제갈량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대의 재능은 조비보다 10배는 뛰어나니 내 아들이 보좌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대가 이를 대신하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남긴다. 이는 단순한 유언을 넘어 제갈량에게 국가의 미래를 일임하는 상징적 선언이었다. 제갈량은 이 말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한다. 신은 죽는 그날까지 충정을 다하고 끝내 황제의 명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훗날 출사표에 그대로 이어지며 제갈량의 정치 철학과 충성심을 대변하는 대표적 문장으로 후세에 전해진다. 유비는 이염에게도 제갈량을 보좌할 것을 명하였고 유선에게는 승상을 아버지처럼 섬기라고 유언하였다. 유비는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였고 어린 유선이 황제로 즉위하게 된다. 이로써 촉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제갈량은 실질적인 국정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이어받게 된다. 제8장 승상 제갈량. 유선이 황위에 오르자 제갈량은 명실상부한 승상으로서 국정을 장악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권세를 누리기보다는 자신의 직책을 수행하는 데 온 힘을 다하였다. 제갈량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보며 직접 문서를 검토하고 백성의 호소를 들었다. 그는 형식적인 권위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실무자였다. 제갈량은 조정의 관료제도를 정비하고 상벌을 명확히 하며 부정부패를 엄단하였다. 그는 민생 안정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을 장려하고 둔전을 확대하여 자급자족 기반을 다졌다. 동시에 인재 등용에도 힘써서
능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관료 체계를 쇄신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환, 비애, 동윤, 양해 등 유능한 인재들이 대거 중용되었다. 그러나 남방에서는 이민족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장가, 건영, 월수 등지에서 왕고, 고정, 추포 등 지방 세력들이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촉한의 남부 국경은 위태로워졌다. 이는 단순한 지방의 봉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였다. 제갈량은 병력을 이끌고 직접 남정에 나섰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이들을 제압하려 하지 않았다. 전투는 피할 수 없는 수단이었지만 그 목적은 단호히 항복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자치를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반복된 포획과 석방을 통해 반란 지도자인 맹획의 마음을 돌리려 하였다. 이른바 칠종칠금이라 불리는 이 일화는 제갈량의 인내심과 포용적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다. 맹획은 처음에는 속임수로 항복하는 척하였다가 다시 배반하였지만 제갈량은 7번이나 포로로 잡은 뒤에도 풀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제갈량은 맹획에게 촉한의 명분과 정당성을 설득하며 민심을 얻는 데 집중하였다. 마침내 맹획은 진심으로 감복하여 공의 천명은 하늘과 같사오니 더는 반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라며 항복하였다. 이후 맹획과 남방의 토착 세력들은 촉한의 제후로 인정받고 각지의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 이 같은 남방의 평정은 제갈량이 단순한 전략가나 행정가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과 정치적 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임을 입증해주는 사건이었다. 그는 전쟁의 승리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을 중요시했으며 이로 인해 촉한의 국경은 안정되었고 북벌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갈량은 남정을 마친 뒤에도 남방 지방의 남은 병력과 장수들을 철수시키고 기존의 토착 지도자들에게 행정권을 위임하였다. 이는 매우 혁신적인 조치로 제국의 중앙 통제보다는 지방의 자치와 협력을 통해 통합을 도모한 정치적 수완이 돋보였다. 그 결과 남방은 장기간 반란 없이 안정되었으며 조세와 군량도 원활히 확보되었다. 이는 이후 제갈량이 감행한 북벌의 병참 기반이 되었고 촉한은 비로소 내정과 외교, 군사에서 일시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제갈량은 남방의 혼란을 단순히 진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과 포용의 원칙으로 지역을 재편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치 철학은 촉한의 통일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실부흥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제구장 북벌 그 집념의 시작. 남방을 평정한 제갈량은 이제 진정한 대업을 위해 마지막 목표인 북벌을 감행할 준비에 들어간다. 그에게 북벌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유비의 유지를 계승하여 한실을 부흥시키려는 신념의 실현이자 촉한의 졸린 명분을 지키기 위한 성전이었다. 제갈량은 북벌을 위해 병참 체계를 정비하고 군량을 충분히 축적하였다. 또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엄정한 군율을 시행하고 각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였다. 그 과정에서 둔전제의 확대와 병영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군사 조직은 한층 정예화되었다. 제갈량은 단순히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국력을 기초부터 다져갔다. 북벌의 첫 단계는 외교적 시도로 시작되었다. 제갈량은 위나라 내의 반란을 유도하기 위해 예전 유비와 함께했던 장수 맹달을 회유하였다. 그는 서신과 사자들을 보내 맹달의 충성을 이끌어내려 하였지만 이 계획은 사마이의 날카로운 정보망에 의해 사전에 탐지되어 실패하고 만다. 이로 인해 제갈량은 정면으로 위나라와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리하여 제갈량은 정예군을 이끌고 기산 일대로 진격하였다. 이 작전의 목적은 위나라의 서부 경계를 무너뜨리고 촉한의 군세가 북진할 수 있는 거점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농서, 천수, 안정 등지의 군현들이 제갈량의 출정에 호응하며 가담하였고 초기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벌의 첫 번째 걸림돌은 내부의 인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제갈량은 선봉장으로 마속을 발탁하였고 가정이라는 전략적 요충지에 그를 파견하였다. 하지만 마속은 참군 왕평의 충고를 무시하고 산 위에 진을 치는 전략적 실수를 범하였다. 그 결과 위나라 장수 장합이 지형을 활용한 공격으로 마속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가정 전투는 대패로 귀결되었다. 이 패전은 단지 하나의 전투 실패가 아니었다. 이는 북벌 전체의 흐름을 좌우하는 치명적인 결과였으며 제갈량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마속을 참수하였고 그 직후 스스로 상서를 올려 직위를 낮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처신은 그의 엄정한 군기와 철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장면이었다. 패전 이후에도 제갈량은 결코 북벌의 뜻을 접지 않았다. 그는 진창, 무도, 은평 등지에서 연이어 북벌을 감행하였으며 사마이와의 치열한 대치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위나라는 지형적으로 방어에 유리했고 군량의 수송은 항상 제갈량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전략을 간파하고 요충지에 견고한 진지를 구축한 채 소모전을 벌이며 시간을 끌었다. 반면 제갈량은 기민한 병참 운용과 둔전을 병행하며 병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는 물자를 자급자족하는 체계를 만들어 북벌의 장기화를 대비하였다. 그 모든 과정은 제갈량이 단순한 전술가를 넘어 전략가이자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제10장 마지막 출정과 와룡의 유언. 거듭된 실패와 후퇴 속에서도 제갈량은 마지막 북벌을 결심한다. 그는 병세가 깊어가는 가운데도 백성의 뜻과 유비의 유훈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병거에 의지한 채 진군을 명한다. 군은 무공, 위수 남쪽까지 나아가 위나라의 사마이와 다시금 대치한다. 이번 출정은 오나라와의 연합이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되었다. 오나라 또한 위나라와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병력을 남쪽 국경에 배치하고 있었고 제갈량은 이를 기회로 삼아 북방에서 위나라의 전선을 분산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계속된 장마와 보급 문제는 군을 지치게 했고 병사들의 사기는 점차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제갈량은 이에 직접 둔전을 돌며 병사들을 독려하고 스스로 식사를 줄이면서 군량을 절약했다. 그는 병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아 정사를 처리하고 밤늦게까지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신하들은 그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짐을 염려하였으나 제갈량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결국 병세가 극도로 악화되었다. 그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 위해 양희와 강유를 비롯한 측근들을 불러들였다. 제갈량은 촉한의 국정은 강유가 이어받도록 할 것을 지시하고 위원과 이엄 등에게는 각자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유선에게는 남겨둘 충성의 편지를 써내려갔다. 신은 황제 폐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충정을 다하고 본분을 다하여 도적을 무찌르고 한시를 부응시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무덤은 정군산에 만들고 관을 넣을 수 있을 정도만 파십시오. 비석도 세우지 마십시오. 그는 모든 유품을 공적 창고로 돌리고 자식들에게도 사치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죽음 이후에도 국가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태도였다. 이는 그의 청렴함과 충성심, 검소한 삶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유언이었다. 제갈량이 숨을 거두자 위나라 진영에서는 그가 사망한 사실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음을 위장하고 자신을 유인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군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촉군은 등불과 깃발을 그대로 세운 채 철군하였고 사마이는 며칠이 지나서야 그의 사망을 확인하고 진영을 정탐한 뒤 천하의 기재로다라며 크게 감탄하였다. 그의 죽음은 촉한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 정군산에 작고 검소한 무덤이 세워졌고 촉의 백성들은 길가마다 제단을 세워 눈물로 그의 죽음을 기렸다. 유선은 지나친 장례를 삼가려 하였으나 백성들과 신하들의 요청으로 사당을 마련하였고 이후 제갈량은 촉한을 대표하는 성현이자 충신으로 칭송받았다. 후세에 남겨진 이름 제갈공명, 제갈량 와룡공명. 그 이름은 단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유교 이상이 구현된 한 인물의 상징이었다.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았고 사치를 멀리하였으며 명예보다 실리를, 이익보다 의리를 좇았다. 그의 정치력은 실무에 강하고 행정에 철저한 모습을 보였으며 외교와 군사 전략에 있어서도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았다. 제갈량은 유비라는 인물을 보좌하며 촉한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비 사후에는 어린 유선을 대신하여 국정을 책임졌다. 그의 북벌은 수차례 실패하였으나 한시를 부응시키려는 이상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병상에서도 전략을 구상하며 사후까지 국가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그의 죽음 이후 후세 사람들은 그를 성상이라 칭하며 사당에 모셨고 삼국지 연의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로 그려지며 전설이 되었다. 그러나 그 신화적 이미지 뒤에는 인간으로서의 치열함과 고민, 이상을 향한 절절한 실천이 있었다. 제갈량, 그는 단지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었다. 한 시대를 살았던 가장 진실한 정치가 충성과 절제를 삶으로 증명한 모범적인 리더였다. 시대는 변했으나 그가 보여준 책임과 신념은 지금까지도 깊은 울림을 준다. 천하의 기재 제갈공명. 그의 이름은 역사 위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살아있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